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에밀리의 여정 7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에밀리는 작가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써내려간 글이 어떤 날은 채택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차가운 거절 편지로 돌아오기도 하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작가의 길이라는 것이 기쁨과 실망이 함께 오는 길이라는 것을 에밀리는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만난 테디와의 시간도 예전 같지는 않았죠. 어릴 적에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던 두 사람이었지만 어느새 그 사이에는 조금 낯선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기보다는 자존심을 세운 채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거리를 두게 되고 그 뒤에는 조금 후회가 남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에밀리는 자신이 처음으로 완성한 장편소설? 꿈을 파는 사람을 쓰게 되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출판사에서는 연이어 거절을 받게 되고 딘에게서도 냉정한 평가를 듣게 됩니다. 상처를 받은 에밀리는 결국 자신의 첫 소설 원고를 직접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지러운 그 순간 뜻하지 않은 사고로 에밀리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가위에 찔리는 일까지 겪게 되죠. 이 시간들은 과연 에밀리에게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7장)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에밀리 스타는 침대나 거실의 소파에 누워 길게 늘어진 하얀 언덕 위를 끝없이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들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눈 덮인 들판을 둘러싼 겨울 나무들의 무심한 아름다움을 지켜보며 지냈다. 그리고 다시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리를 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척추에는 의사들조차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모호한 부상이 있었다. 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손상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될 거라고 했다. 다른 두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불안해했다. 그러나 발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의견을 같이 했다. 가위는 두 군데에 잔인한 상처를 남겼다. 하나는 발목 근처, 하나는 발바닥이었다. 폐혈증이 시작되었다. 며칠 동안 에밀리는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갔고 그 다음에는 죽음과 그의 못지않게 끔찍한 선택지, 다리 절단 사이를 오갔다. 그 선택을 막은 사람은 엘리자베스 이모였다. 모든 의사가 그것만이 에밀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을 때 엘리자베스 이모는 냉정하게 말했다. 사람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일은 머레이 가문이 이해하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 입장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로라 이모의 눈물도 지미 삼촌의 애원도 닥터 번니의 격렬한 항의도 딘의 동의조차 그녀를 한치도 움직이지 못했다. 에밀리의 다리는 잘리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잘리지도 않았다. 에밀리가 완전히 회복했을 때 엘리자베스 이모는 승리를 확신했고 닥터 번니는 말문이 막혔다. 다리 절단의 위험은 지나갔지만 심각하고 지속적인 쩔뚝거림의 위험은 남아있었다.
에밀리는 그 가능성과 겨울 내내 마주했다. 차라리 어느 쪽이든 알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에밀리는 딘에게 말했다. 알기만 한다면 마음을 정하고 견딜 수도 있을 텐데요. 아마도요. 하지만 이렇게 누워서 계속 생각만 하는 건 다시 나을 수 있을지 없는지를 끝없이 궁금해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넌 나을 거야. 딘은 거칠게 말했다. 그 겨울 에밀리는 딘 없이는 어떻게 버텼을지 알 수 없었다. 딘은 늘 하던 겨울 여행을 포기하고 에밀리 곁에 있기 위해 블레어워터에 머물렀다. 그는 낮 시간을 에밀리와 함께 보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며 아무 말 없이 완전한 동행의 침묵 속에 함께 앉아 있었다. 그가 곁에 있을 때면 에밀리는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야 한다 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고통에 덮이는 긴 밤이 오면 그럴 수 없었다. 고통이 없을 때조차 잠들지 못하는 밤이 많았고 바람이 유문의 낡은 처마 밑에서 구슬프게 울부짖거나 눈의 환영들을 언덕 위로 몰아칠 때면 밤은 유난히 참혹했다. 잠들면 꿈을 꾸었고 그 꿈속에서 에밀리는 끝없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정상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한 채 이상한 휘파람 소리에 이끌리면서 두 개의 높은 그리고 하나의 낮은 그 소리는 오를수록 더 멀어졌다. 그 끔찍하고 되풀이되는 꿈을 꾸느니 차라리 깨어있는 편이 나았다. 아, 그 쓰라린 밤들. 한때 에밀리는 천국에는 밤이 없다라는 성경 구절을 매력적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밤이 없다니 별이 빛나는 부드러운 저녁 하늘도 없고 달빛이라는 하얀 성스러운 분위기도 없고 벨벳 같은 그림자와 어둠의 신비도 없고 늘 새롭게 놀라운 새벽의 기적도 없다니. 밤은 낮만큼이나 아름다웠고 천국은 밤 없이도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고통과 공포의 음울한 나날 속에서 에밀리는 옛 예언자처럼 밤이 사라지기를 바라게 되었다. 밤은 무서운 것이었다. 사람들은 에밀리 스타가 몹시 용감하고 인내심 있으며 불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밀리 자신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머레이 가문의 자존심과 절제라는 겉모습 뒤에 숨은 반항과 절망과 비겁함의 고통을 알지 못했다. 딘조차도 아마 짐작은 했을지 모르지만 알지는 못했다. 에밀리는 웃어야 할 때 의연하게 미소 지었지만 웃지는 않았다. 딘조차도 그녀를 웃게 만들지 못했다. 그는 자기 안의 모든 재치와 유머를 동원했지만 소용없었다. 난 이제 웃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 에밀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창조의 날들도 끝났다고 느꼈다. 다시는 글을 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반짝임은 오지 않았다. 그 끔찍한 겨울 내내 어둠 위로 무지개는 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병을 왔다. 에밀리는 그들이 오지 않았으면 했다. 특히 월리스 삼촌과 루스 이모는 올 때마다 에밀리는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말했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더 괴로웠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차라리 나았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괜찮아질 거라고 밝게 말하면서 정작 한마디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에밀리에게 친밀한 친구는 딘과 일저와 테디뿐이었다.
일전은 매주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에는 에밀리를 기운나게 하려는 노력이 너무도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테디는 사고 소식을 듣고 한 번 편지를 보냈다. 친절하고 사려 깊고 진심으로 동정 어린 편지였다. 에밀리는 그 편지를 그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썼을 법한 편지라고 느꼈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테디는 경과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뒤로 편지는 오지 않았다. 남은 사람은 딘뿐이었다. 그는 한 번도 에밀리를 저버린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었다. 폭풍과 음울함이 끝없이 이어지는 날들이 지나갈수록 에밀리는 점점 더 그에게 기댔다. 그 고통의 겨울 동안 에밀리는 자기 자신이 너무 늙고 너무 현명해져서 마침내 딘과 같은 높이에 서게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없으면 삶은 색도 음악도 없는 황량한 회색 사막이었다. 그러나 그가 오면 잠시나마 그 사막은 기쁨의 장미처럼 꽃피었고 상상과 희망과 환상의 수많은 작은 꽃들이 화관처럼 그 위를 덮었다. 봄이 오자 에밀리는 회복되었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빠르게 나아서 3명의 의사 가운데 가장 낙관적이던 이조차 놀랄 정도였다. 물론 몇 주 동안은 목발의 의지에 쩔뚝거리며 다녀야 했지만 마침내 그것 없이도 걸을 수 있는 날이 왔다. 정원을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아, 다시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던가. 발밑에 초록 잔디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던가. 그녀는 고통과 공포를 낡은 옷처럼 벗어 던지고 기쁨을 느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언젠가는 다시 기뻐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느꼈다. 이런 아침에 되돌아온 건강과 온전함의 맛을 알기 위해서라면 아팠던 시간도 값어치가 있었다. 길게 펼쳐진 초록 들판 위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바닷바람만한 게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삶이 여러모로 조각나고 헤어져 버린 것일지라도 펜지와 노을 구름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에밀리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옛 기쁨을 다시 느꼈다. 진실로 빛은 달콤하고 눈으로 태양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녀는 몽상하듯 중얼거렸다. 예전 같은 웃음도 되돌아왔다. 에밀리의 웃음이 다시 뉴문에 울려 퍼지던 그 첫날, 그 겨울 동안 머리칼이 잿빛에서 눈처럼 휘어져 버린 로라 머레이 이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순간 에밀리는 정원에서 딘과 함께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봄의 황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고 그 한가운데에는 초승달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지난 겨울에는 하느님께서 저를 미워하신다고 느꼈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해요.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그렇게 확신해? 딘이 무뚝뚝하게 물었다. 난 하나님이 우릴 사랑한다기보다는 흥미를 느끼신다고 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보는 걸 좋아하시는 거지. 어쩌면 우리가 몸부림치는 걸 보는 게 재밌을지도 몰라. 정말 끔찍한 하나님이네요. 에밀리는 몸을 떨며 말했다. 딘,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왜 안 되지?
그렇다면 그분은 악마보다 더 나쁜 존재예요. 적어도 악마는 우리를 미워한다는 이유라도 있잖아요.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 사람을 대하는 하느님이라면 그럼 지난 겨울 내내 네 몸과 마음을 그렇게 괴롭힌 건 누구지? 딘이 물었다. 하느님이 아니에요. 에밀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딘을 보내주셨어요. 그녀는 딘을 보지 않았다. 대신 5월의 아름다움 속에 서 있는 새 공주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겨울의 고통으로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은 이제 하얀 장미처럼 보였다. 그 곁에는 지미 삼촌이 자랑으로 여기는 큰 조팝나무가 6월의 눈처럼 풍성히 피어 아름다운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딘, 지난 10월 이후로 제 곁에 있어 주시고 저에게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해 제가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딘이 말했다. 그저 행복을 붙잡았을 뿐이지. 스타, 네 곁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알아? 네가 고통 속에서 나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었다는 건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기대해 주었다는 것. 내가 외로운 세월 속에서 배운 그 무언가를 너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꿈을 꾸게 된 게. 에밀리는 가늘게 몸을 떨었다. 그러나 왜 망설여야 할까? 왜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말을 미루어야 할까? 딘. 에밀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확신하세요? 8장. 에밀리가 딘 프리스트와 결혼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머레이 가문에는 큰 파문이 일었다. 한동안 유무는 팽팽한 긴장 속에 잠겨 있었다. 로라 이모는 눈물을 흘렸고 지미 삼촌은 연신 고개를 저으며 집안을 돌아다녔으며 엘리자베스 이모는 몹시도 언짢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 일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정했다. 다른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엘리자베스 이모조차 에밀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하면 반드시 그대로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제가 스토브 파이프 타운의 페리와 결혼하겠다고 했다면 이모는 훨씬 더 난리를 치셨을 거예요. 에밀리는 엘리자베스 이모의 긴 훈계를 모두 듣고 난 뒤 말했다. 에밀리가 나간 뒤 엘리자베스 이모는 마지못해 인정했다. 그건 사실이긴 하지. 그리고 어쨌든 딘은 재산도 있고 프리스트 가문도 괜찮은 집안이야. 하지만 너무 프리스트 집안 사람 같잖아. 로라 이모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딘은 에밀리에게 너무 나이가 많아. 게다가 그의 고조부는 미쳤었잖아. 딘은 미치지 않을 거야. 그의 아이들은 그럴지도 모르지. 로라. 엘리자베스 이모는 꾸짖듯 말하고 그 이야기를 끝냈다. 그날 저녁 로라 이모는 에밀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그를 사랑하니, 에밀리? 네, 어떤 의미에서는요. 에밀리는 말했다. 로라 이모는 두 손을 들어 올리며 평소에 그녀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격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잖아. 아니에요. 사랑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이모. 에밀리는 명랑하게 대답했다. 사랑하는 방식은 12가지쯤 있어요. 아시잖아요. 저도 이미 한두 가지는 겪어봤다는 거. 그리고 그건 저를 실망시켰고요. 딘과 저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난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야, 얘야. 전 행복할 거예요. 아니, 이미 행복해요. 전 더 이상 로맨틱한 몽상가가 아니에요. 지난 겨울이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저는 함께 있으면 완전히 만족스러운 동반자가 되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딘도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 진짜 애정과 동지애, 거기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게 행복한 결혼의 가장 좋은 토대라고 저는 확신해요. 게다가 딘은 저를 필요로 해요. 제가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거든요. 행복을 자기 손에 쥐고 값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진주처럼 그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내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넌 너무 어려. 로라이모는 다시 말했다. 제 몸만 어린 거예요. 제 영혼은 100살이에요. 지난 겨울이 저를 너무 늙고 너무 현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시잖아요. 그래, 알지. 하지만 로라 이모는 이런 늙고 현명하다는 느낌이야말로 에밀리의 젊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정말로 늙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영혼이 늙었다는 모든 말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눈을 가진 늘씬하고 빛나는 에밀리는 아직 20살도 되지 않았고 딘 프리스트는 42이었다. 15년 뒤에는 로라이모는 그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어쨌든 딘은 에밀리를 멀리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나이 차가 많이 나도 행복한 결혼 생활도 있지 않았던가. 솔직히 말해 이 결혼을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에밀리는 몇 주 동안 꽤나 지독한 시간을 보냈다. 닥터 번니는 이 일로 격분해 있었고 딘을 노골적으로 모욕했다. 루스 이모는 직접 찾아와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그 사람은 불신자야, 에밀리. 아니에요. 에밀리는 분개해서 말했다. 글쎄, 우리가 믿는 걸 그는 믿지 않잖니. 루스 이모는 마치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는 듯 말했다. 그게 진정한 머레이라면 결정적인 이유라는 듯이. 에디 숙모는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의 청혼을 에밀리가 거절한 일을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있었다. 비록 앤드류가 지금은 행복하게 아주 적절하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에디 숙모는 에밀리에게 한없이 내려다보는 연민을 느끼게 만들었다. 앤드류를 놓쳤으니 절름발이 구분등 프리스트로 위안을 삼아야 한다는 식이었다.
물론 그녀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에밀리는 숙모의 암시를 완벽히 이해했다. 물론 젊은 남자들보다는 부자이긴 하지. 에디 숙모는 마지못해 인정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에밀리는 말했다. 대부분의 젊은 남자들은 너무 지루하잖아요. 자기들이 어머니들 눈에 비친 자기 모습만큼이나 세상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직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걸로 서로 비긴 셈이었다. 프리스트 가문 쪽에서도 이 결혼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아마도 부유한 삼촌의 재산이 기대 속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에밀리 스타가 딘의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라고 말했고 머레이 가문은 그 말이 반드시 에밀리의 귀에 들어가게 했다. 에밀리는 프리스트 사람들이 자기 뒤에서 끊임없이 악의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난 당신 집안 사람들과는 절대 편안해지지 못할 것 같아요. 에밀리는 반항적으로 딘에게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딘이 말했다. 너와 나는 우리끼리 살 거야, 스타. 프리스트든 머레이든 어느 가문의 기준에도 맞춰서 걷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숨쉬지도 않을 거야. 프리스트들이 네가 내 아내로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머레이들은 내가 네 남편으로서 더더욱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 신경 쓰지 마. 프리스트들이 네가 나를 아껴서 결혼한다고 믿기 어려운 건 당연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솔직히 말해 나 자신도 믿기 힘드니까. 그래도 믿고 계시잖아요, 딘. 정말로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딘을 아껴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어리석고 로맨틱한 소녀처럼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딘이 조용히 물었다. 그가 이 질문을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아니요. 물론 아시잖아요. 한두 번 연애 흉내는 있었죠. 어린 시절에 어리석은 감정이었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지난 겨울은 하나의 생애 같았고 그 이전의 모든 어리석음은 수백 년 거리로 떼어놓았어요. 전 딘 거예요. 딘은 자기가 잡고 있던 에밀리의 손을 들어 입을 맞췄다. 그는 아직 한 번도 그녀의 입술에는 입 맞춘 적이 없었다. 난 널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스타. 그건 확실해. 늙고 쩔뚝거리는 나지만 널 행복하게 할 수 있어. 난 평생 널 기다렸어, 내 스타. 넌 언제나 나에게 도달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별처럼 보였어. 이제 널 가졌고 안고 내 가슴에 달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날 사랑하게 될 거야. 애정보다 더 많은 걸 나에게 주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 담긴 열정은 에밀리를 조금 놀라게 했다. 그것은 어딘가 그녀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는 듯 느껴졌다. 그리고 일주일간 고향으로 돌아와 있던 일저가 또 하나의 경고음을 더했다. 여러모로 보면 딘은 너에게 딱 맞는 남자야. 똑똑하고 매력적이고 다른 프리스트들처럼 자기 자신에게 과하게 취해지도 않고.
하지만 너는 몸과 마음 모두 그의 것이 될 거야. 디는 자기 말고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는 걸 견디지 못해. 완전히 소유하려고 하지. 그게 정말 괜찮다면 괜찮을 것 같아. 네 글은 그건 끝났어. 아픈 뒤로는 전혀 흥미가 없어졌어. 그때 알았거든. 그게 얼마나 사소한지, 그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네가 그렇게 느끼는 동안은 딘과 함께 행복할 거야. 일전은 허리에 꽂아둔 선혈처럼 붉은 장미를 하나하나 뜯어냈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내가 엄청 늙고 현명해진 것 같아. 어제까지만 해도 우린 여학생이었는데 오늘은 네가 약혼했고 내일이면 할머니가 되겠지? 너한테는 아무도 없어, 일저? 꼬리를 잃은 여우의 충고네. 아니, 사양할게.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이상할 정도로 고백하고 싶은 기분이야. 나한텐 단 한 사람뿐이었어. 페리 밀러. 그리고 그는 네 소나기에 있지. 페리 밀러. 에밀리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일접 언니, 넌 늘 페리를 비웃고 화내고. 그랬지. 너무 좋아해서 화가 났던 거야. 자랑스러워하고 싶은데 페리는 늘 날 좀 부끄럽게 만들었거든. 관심 없었다면 페리가 얼마나 당나귀 같은지 무슨 상관이 없겠어. 우린 안 변해. 번니 특유의 어리석음이겠지. 난 지금이라도 그에게 뛰어들 수 있어. 청어 통이건 스토브 파이프 타운이건 상관없이 말이야. 하지만 됐어. 페리 없이도 인생은 꽤 괜찮아. 혹시 언젠가는 꿈도 꾸지 마. 중매쟁이 노릇은 절대 사절이야. 페리는 날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한 적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고. 나도 페리 생각 안 할 거야. 고등학교 마지막 해였나? 우리 둘이 한 번 낄낄대며 읽고는 참 말도 안 된다 라고 했던 그 낡은 시 있잖아. 페리가 써놓고 혼자 심각해했던 그거. 세상이 돌기 시작한 이래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는 시작에 그 남자를 갖거나 끝에 그 남자를 갖는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고 그 남자를 온전히 갖는 일. 그건 모든 여자애들이 바라지만 어느 신도 내려주지 못한다. 너 내년이면 난 졸업하고 그 뒤로는 몇 년이고 커리어를 쌓겠지. 그러다 언젠가는 결혼도 하겠지. 테디랑? 에밀리는 말이 튀어나오는 걸 막을 새도 없이 내뱉고 말았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혀를 깨물어 버리고 싶었다. 일전은 길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에밀리는 머레이 가문의 자존심으로 그 시선을 무사히 받아쳤다. 어쩌면 너무도 성공적으로. 아니, 테디 말고. 테디는 나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난 솔직히 테디가 자기 말고 누굴 생각하긴 하나 싶어. 테디는 좋은 녀석이긴 한데 이기적이야, 에밀리.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에밀리는 분개하며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 우리 그걸로 싸우진 말자. 이기적이면 어때?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 이미 나갔잖아. 고향이나 데려가라지. 테디는 정상까지 올라갈 거야. 몬트리올에서 다들 그를 대단하다고 했어.
훌륭한 초상화가가 될 거야. 자기가 그리는 얼굴마다 너를 넣어버리는 그 오래된 버릇만 고치면 말이지. 말도 안 돼. 테디는... 그렇다니까. 내가 그걸로 몇 번이나 화를 냈는지 알아? 물론 테디는 부정하지. 난 테디가 자기 스스로도 그걸 잘 모른다고 생각해. 현대 심리학자들 말로 하자면 옛날 무의식적 감정의 잔상 같은 거겠지? 뭐 됐어. 아까 말했듯 난 언젠가 결혼할 거야. 커리어에 지치면. 지금은 꽤 즐겁지만 언젠가. 나도 너처럼 사랑 따위로 고생 안 하고 성격 괜찮고 돈도 있는 남자랑 현실적인 결혼을 하겠지 뭐. 일전은 농담처럼 말을 이어갔다. 웃기지 않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니. 그 남잔 지금 이 순간 뭘 하고 있을까? 면도하고 욕하고 딴 여자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결국 그는 내 남편이 될 거야. 우리도 충분히 행복하겠지. 그리고 너랑 나는 서로 놀러 다니고 아이들 비교하고. 첫 딸 이름은 일저로 해줄 거지, 내 친구? 여자로 산다는 건 정말 지독한 일이지. 안 그래, 에밀리? 켈리 할아버지도 이 일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켈리 할아버지는 누구도 잠재울 수 없었다. 이 아가씨야, 그 말이 참말이냐? 네가 정말 구분등 프리스트랑 결혼할 거라는 게. 네, 맞아요. 에밀리는 켈리 할아버지가 딘을 딘이라고 부르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언제나 가슴이 따끔했다. 켈리 할아버지는 얼굴을 구기며 말했다. 넌 아직 결혼하기에 너무 어려. 하필이면 프리스트라니. 저한테 늦게까지 애인도 없다고 몇 년 동안이나 놀리셨잖아요. 아가씨야, 농담은 농담이고 이건 농담이 아니지. 고집 부리지 마라 제발.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봐. 매듭은 쉽게 묶을 수도 있지만 푸는 건 전혀 다른 일이란다. 하지 말라고 말릴수록 더 하게 되는 법이지. 내가 그걸 몰랐어. 차라리 처음부터 프리스트랑 결혼하라고 할걸. 딘은 다른 프리스트들이랑 달라요, 켈리 할아버지. 전 행복할 거예요. 켈리 할아버지는 붉은빛 섞인 회색의 북슬북슬한 머리를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흔들었다. 그럼 넌 세상에서 처음으로 행복한 프리스트 부인이 되는 거겠지. 그레인지의 그 늙은 마님만 빼고. 그 여자는 매일 싸우는 걸 좋아했지. 그런데 넌 그게 너를 죽일 거다. 딘이랑 저는 싸우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매일은요. 에밀리는 혼자 웃음이 났다. 켈리 할아버지의 음산한 예언은 그녀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난기 어린 마음을 더 부추겼다. 네가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안 싸우겠지. 말 안 들으면 툴툴 댈 거다. 프리스트들은 다 그래. 그리고 또 그가 얼마나 질투가 심할지 넌 다른 남자랑 말도 못할 거다. 프리스트들은 아내를 지배해. 옛날 아론 프리스트 영감은 아내가 뭘 부탁할 때마다 무릎을 꿇게 했단다. 우리 아버지가 직접 봤어. 켈리 할아버지, 저에게 그런 걸 시킬 수 있는 남자가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켈리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눈이 반짝였다.
머레이 집안 무릎 관절이 좀 뻣뻣하긴 하지. 그래도 다른 것도 있어. 딘의 짐은 말할 수 있을 때도 으르렁거렸고 아내가 반박하면 늘 이 바보야 라고 소리를 질렀단다. 정말 그 아주머니가 바보였을 수도 있죠, 켈리 할아버지. 그럴지도. 그래도 그건 예의가 아니지. 그리고 딘의 아버지는 화가 나면 접시를 아내에게 던졌단다. 사실이야. 물론 그 늙은 악마도 기분 좋을 땐 꽤 웃기긴 했지. 그런 건 대개 한 세대는 건너뛰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피하면 되죠. 이 아가씨야. 그릇 한두 개 날아오는 건 피할 수도 있지. 하지만 못 피하는 것도 있어. 말해볼까? 켈리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프리스트들은 말이다. 종종 한 여자랑 결혼해서 사는 걸 지겨워한다는 소문이 있어. 에밀리는 엘리자베스 이모가 늘 싫어하던 그 미소를 자기도 모르게 지어버렸다. 딘이 저에게 질릴 거라고요? 전 예쁘진 않지만요, 켈리 할아버지.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켈리 할아버지는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처럼 말을 거뒀다. 그래, 이 아가씨야. 네 입술은 키스하기 참 좋게 생겼더라. 네가 마음 굳힌 건 알겠다. 하지만 나는 주님이 너를 다른 길로 쓰시려 했다고 생각해. 어쨌든 우리가 다 끝은 좋게 맺자. 그런데 말이야, 그분 등 프리스트는 너무 많이 알아. 정말로 너무 많이 안다. 켈리 할아버지는 수레를 몰고 떠나갔다. 그리고 충분히 멀어졌다고 생각했는지 중얼거렸다. 세상에, 그 인간이 그렇게 생겼는데도? 사팔뜨기 고양이처럼 생겼는데도. 에밀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켈리 할아버지의 수레가 멀어지는 걸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갑옷에서 유일하게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고 그 찌름은 깊게 들어갔다. 무덤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차가운 기운이 순간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그때 아주 오래전 낸시 프리스트 고모 할머니가 캐럴라인 프리스트에게 해주었던 옛날 이야기가 불현듯 기억 속에서 튀어나왔다. 딘은 소문에 따르면 위령 미사가 거행되는 걸 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에밀리는 그 기억을 억지로 털어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집 밖으로 한 발도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심술과 시기심으로 퍼뜨린 어리석은 소문일 뿐이었다. 하지만 딘이 너무 많이 안다는 건 사실이었다. 그의 눈은 너무 많은 것을 본 눈이었다. 그 점이야말로 오래전부터 에밀리를 끌어당기던 분명한 매력 중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두려웠다. 에밀리는 예전부터 느껴왔고 지금도 느꼈다. 딘이 세상을 어떤 신비한 내면의 지점에서 비웃고 있는 듯 하다는 것을. 그 지점은 에밀리가 알지 못하는 지점이었고 함께 나눌 수 없는 지점이었으며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그걸 나누고 싶지도 않았다. 딘은 형태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던 신앙과 이상주의의 열기를 이미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 확신은 그녀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있었다. 아무리 밀어내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확신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에밀리도 일저의 말에 동의했다. 여자로 사는 건 정말 지독한 일이었다.
이런 얘기로 켈리 할아버지랑 설전을 벌인 내 잘못이지. 에밀리는 신경질적으로 생각했다. 에밀리의 약혼에 대해 집안 사람 누구도 정식으로 승낙을 말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 일은 차츰 묵인되듯 받아들여졌다. 딘은 부유했다. 프리스트 가문은 필요한 전통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샬럿타운의 유명한 무도회에서 웨일스 왕자와 함께 춤을 췄다는 할머니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무엇보다도 에밀리가 안전하게 결혼하는 걸 보는 게 어딘가 안심이 되는 일이기도 했다. 딘은 에밀리를 멀리 데려가지는 않을 거야. 로라이모는 말했다. 그 한 가지라면 거의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낡고 빛바랜 집에서 유일하게 밝고 활기찬 존재를 어떻게 잃을 수 있단 말인가. 낸시 프리스트 고모할머니는 편지를 보내 이렇게 썼다. 에밀리에게 전해라. 프리스트 집안에는 쌍둥이가 많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이모는 그 말을 에밀리에게 전하지 않았다. 가장 난리를 치던 닥터 번니도 결국은 항복했다. 엘리자베스 머레이가 다락에서 이불 상자들을 뒤지고 있고 로라 이모가 식탁보에 섬세한 자수를 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머레이가 엮어놓은 인연은 어느 누구도 갈라놓지 못한다. 닥터 번니는 체념하듯 말했다. 로라 이모는 부드러운 손으로 에밀리의 얼굴을 감싸고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하느님이 널 축복하시길, 에밀리. 우리 사랑하는 아가. 정말 빅토리아 시대 한가운데 있는 것 같네요. 나중에 에밀리는 딘에게 말했다. 하지만 전 좋았어요. 9장. 한 가지 점에서만큼은 엘리자베스 이모는 완강했다. 에밀리는 20살이 되기 전에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였다. 가을 결혼식을 꿈꾸며 서쪽 바다 너머 몽환적인 일본 정원에서 겨울을 보내는 상상을 하고 있던 딘은 마지못해 양보했다. 에밀리 역시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도 들여다보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 한구석에는 차라리 빨리 끝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편이 낫겠다는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에밀리는 자주 그리고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행복하다고 말하곤 했다. 물론 어둡고 불안한 순간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럴 때면 한 가지 불편한 생각이 그녀 앞에 정면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 온전한 행복이 아니라 날개가 부러진 행복,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행복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이미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라고 에밀리는 자신에게 말해주었다. 어느 날 딘이 소년 같은 흥분을 얼굴 가득 띠고 에밀리 앞에 나타났다. 에밀리, 내가 큰일을 저질렀어. 네가 찬성해 줄까? 아, 맙소사. 만약 네가 싫다고 하면 난 어떡하지?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집을 하나 샀어. 집이요? 집. 나 딘 프리스트가 땅을 가진 사람이 됐어. 집 하나에 정원 하나, 그리고 전나무 숲 6,000평까지. 불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 땅이라고 부를 땅 한 평도 없던 내가 말이야. 평생 조금의 땅이라도 갖고 싶어 했던 내가. 어떤 집을 사셨어요, 딘? 프레드 클리퍼드의 집.
정확히 말하면 법적인 문제로 그가 소유해왔던 집이지.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집이었어. 세상이 생길 때부터 우리를 위해 정해져 있던 집. 실망의 집이요? 아, 그건 네가 예전에 붙여준 이름이지.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실망의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에밀리, 내가 한 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냐고요? 딘, 정말 사랑스러워요. 전 언제나 그 집을 좋아했어요. 처음 보는 순간 사랑하게 되는 집들이 있잖아요. 어떤 집은 마법을 품고 있고 어떤 집은 아무것도 없고요. 전 늘 그 집이 자기 몫의 삶을 살게 되는 날을 보고 싶었어요. 누가 그러던데 슈루즈버리에 그 크고 끔찍한 집을 사실 거라더군요. 진짜 사실일까봐 묻지도 못했어요. 에밀리, 그 말은 취소해줘. 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날 그 정도로는 알고 있었지. 물론 프리스트 집안 사람들은 전부 그 집을 사라고 했어. 누님은 거의 울지경이었지. 값도 싸고 아주 우아한 집이라면서. 우아하긴 하죠. 말 그대로요. 하지만 그 집은 불가능한 집이에요. 크기나 격식 때문이 아니라 그냥 불가능해서요. 정확해. 제대로 된 여자라면 다 그렇게 느낄 거야. 네가 기뻐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에밀리. 사실 어제 샬럿타운에서 너한테 상의도 못하고 계약을 해버렸어. 다른 사람이 곧 살 것 같아서 곧바로 전부를 쳤지. 물론 네가 싫다고 했으면 다시 팔았을 거야. 하지만 난 네가 좋아할 거라고 느꼈어. 우린 그 집을 정말 집답게 만들 거야. 난 집을 갖고 싶었어. 거처는 많았지만 집은 없었거든. 너에게 어울리게 아름답게 고쳐놓을게. 내 스타. 왕의 궁전에서도 빛날 수 있는 내 스타. 지금 바로 가서 보러 가요. 그 집한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고 싶어요. 이제 드디어 사람이 살게 될 거라고요. 가보자. 안에도 들어가 보고. 열쇠도 있어. 프레드의 여동생한테서 받아왔거든. 에밀리, 난 마치 달을 따온 것 같아. 전 별을 하나쯤이나 딴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에밀리가 명랑하게 외쳤다. 그들은 실망의 집으로 올라갔다. 덩굴풀이 가득한 오래된 과수원을 지나 내일의 길을 따라가 목초지를 건너고 황금빛 고사리가 자라는 완만한 언덕을 올랐다. 은빛으로 바랜 울타리 말뚝이 이어진 굽이굽이 울타리를 넘었는데 모서리마다 보랏빛 들국화가 무리지어 피어 있었다. 그 다음에는 전나무로 뒤덮인 긴 언덕을 오르는 좁고 변덕스러운 오솔길이 이어졌다. 길이 너무 좁아 한 줄로 걸어야 했고 그곳의 공기는 언제나 속삭이는 소리로 가득 찬 듯했다. 길이 끝나자 앞에는 바람이 잘 통하고 풀로 덮인 비탈진 들판이 펼쳐졌다. 뾰족뾰족한 작은 전나무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사랑스러운 들판이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언덕의 황홀함과 고원의 마법에 둘러싸인 채 노을빛 구름이 높이 쌓인 가운데 그 집이 있었다. 그들의 집이었다. 집 뒤와 주위는 숲의 신비로 둘러싸여 있었고 남쪽만은 숲 대신 길게 내려앉은 언덕 너머로 블레어 워터가 내려다 보였다. 지금은 무딘 금빛의 그릇처럼 고요히 빛나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별처럼 편안한 초원과 데리폰드의 언덕들이 알자스의 명산처럼 푸르고 낭만적으로 겹쳐 있었다.
그 풍경과 집 사이에는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늘어선 롬바르디 포플러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작은 정원의 문 앞까지 언덕을 올랐다. 그 정원은 집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개척시대에 통나무집이 있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었다. 이런 전망이라면 난 평생 살아도 돼. 딘이 환희에 차 말했다. 아, 정말 사랑스러운 곳이야. 이 언덕엔 다람쥐들이 살고 있어, 에밀리. 토끼도 있고. 다람쥐랑 토끼 좋아하지? 봄이 되면 수줍은 제비꽃도 아주 많아. 저기 어린 전나물들 뒤에 이끼 낀 오목한 곳이 있는데 5월이면 제비꽃으로 가득해. 제비꽃. 에밀리의 눈꺼풀보다 더 달콤하고 에밀리의 숨결보다 더 향기로운. 키테레아나 주노 같은 신화 속 여신들의 이름보다 에밀리라는 이름이 훨씬 더 아름다워. 그리고 저기 저 작은 문을 잘 봐도 사실 필요한 문은 아니야. 숲 너머 개구리가 우글거리는 숲지로 통할 뿐이거든. 그런데도 문은 문이지. 난 저런 문이 좋아. 이유 없는 문.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 저 너머에 뭔가 멋진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문이란 건 언제나 신비로운 것이야. 사람을 끌어당기고 상징이 되지. 그리고 저 소리 들어봐. 항구 건너 어딘가에서 땅거미 속에 종이 울리고 있어. 땅거미 속의 종소리는 언제나 마법 같아. 아주 먼 요정 나라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말이야. 저 구석엔 장미도 있어. 옛 노래처럼 피어나는 옛날식 장미들. 네 하얀 가슴에 올려도 될 만큼 하얗고 네 검은 머리에 부드러운 구름 위에 별처럼 박힐 만큼 붉은 장미들. 에밀리, 나 오늘 밤 조금 취했어. 삶이라는 포도주에. 괜히 엉뚱한 소리를 해도 놀라지 마. 에밀리는 몹시 행복했다. 오래된 정원은 졸린 듯 눈을 깜빡이는 빛 속에서 친구처럼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 장소의 매력에 온전히 몸을 맡겼다. 에밀리는 실망의 집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말로 생각 깊고 사랑스러운 작은 집이었다. 낡은 집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좋았다. 낡은 집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 많은 발자국이 문턱을 넘었으며 너무 많은 고통스럽거나 열정적인 눈들이 창밖을 내다본 적이 있다. 이 집은 그녀처럼 무지하고 순수했다. 행복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 집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녀와 딘은 일어나지 못한 일들의 유령을 몰아낼 것이다. 자기만의 집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달콤한 일일까? 저 집도 저희만큼이나 저희를 원하고 있어요. 에밀리가 말했다. 네 목소리가 그렇게 부드러워질 때가 좋아, 스타. 다른 남자 앞에선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 에밀리는 살짝 애교스러운 눈길을 던졌다. 그 눈길에 딘은 거의 그녀에게 입을 맞출 뻔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한 번도 그녀에게 키스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마음의 소리가 늘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로맨스와 매혹으로 변해 있던 그 시간에 그는 감히 시도할 수도 있었고 어쩌면 그녀를 완전히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망설였고 마법 같은 순간은 지나가 버렸다. 전나무 뒤 어둑한 길 아래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의 웃음이었다. 해맑고 무해한 웃음.
하지만 그 소리는 얇은 마법의 장막을 깨트려 버렸다. 들어가서 우리 집을 보자. 딘이 말했다. 그는 잡초가 무성한 풀을 가로질러 거실로 통하는 문까지 에밀리를 이끌었다. 열쇠는 녹슨 자물쇠 안에서 뻑뻑하게 돌아갔다. 딘은 에밀리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다. 자기 집의 문턱을 넘는 거야. 사랑스러운 에밀리. 그는 손전등을 켜 미완성된 방안을 훑어 비쳤다. 드러난 나무 골조의 벽, 막힌 창문들, 텅 빈 문간들, 그리고 벽난로. 아니,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다. 에밀리는 그 안에 작은 하얀 잿더미를 보았다. 어린 시절 그 여름 저녁. 자기와 테디가 모험처럼 피웠던 불의 재였다. 그 불 앞에 앉아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었다. 에밀리는 몸을 떨며 문 쪽으로 돌아섰다. 딘, 너무 유령 같고 너무 쓸쓸해 보여요. 낮에 다시 살펴보고 싶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의 유령은 일어났던 일들의 유령보다 더 무서워요. 집을 완성하고 가구를 들이는 일을 여름 내내 함께 하자는 건 딘의 제안이었다. 가능한 한 모든 걸 직접 손보고 두 사람이 원하는 그대로 집을 꾸미자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봄에 결혼하는 거야. 여름엔 동쪽 나라의 모래 위에서 사원의 종소리가 은은히 울리는 걸 들으며 지내고 달빛 아래의 필라이를 바라보고 멤피스 근처에서 나일강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가을에 돌아와 우리 집 문에 열쇠를 꽂고 그제야 집에 오는 거지. 에밀리는 그 계획이 몹시 마음에 들었다. 이모들은 못마땅해했다. 아무래도 점잖고 단정한 방식은 아니었고 사람들이 말이 많을 거라는 것이었다. 로라 이모는 결혼 전에 집을 꾸미면 불길하다는 오래된 미신까지 걱정했다. 하지만 딘과 에밀리는 점잖은지 길한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대로 밀고 나갔다. 당연히 프리스트 가문과 머레이 가문 양쪽에서 온갖 충고가 쏟아졌지만 둘은 하나도 따르지 않았다. 우선 실망의 집에는 페인트를 칠하지 않기로 했다. 지붕만 새로 얹고 숯빛 회색으로 자연스럽게 바래도록 내버려 두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그걸 보고 기겁했다. 페인트 안 칠하는 집은 스토브 파이프 타운에나 있는 법이야. 30년 전 목수들이 임시로 달아두고 간 낡은 판자 계단은 치워버리고 바닷가에서 가져온 붉은 사암으로 넓은 계단을 놓았다. 딘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유리가 끼워진 여다지 창을 달았는데 엘리자베스 이모는 그게 청소하기 얼마나 끔찍한지 에밀리에게 경고했다. 현관 위에는 작은 지붕이 달린 귀여운 창을 하나 더 냈다. 덥수룩한 눈썹처럼 보이는 모양이었다. 거실에는 전나무 숲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유리문을 냈다. 그리고 딘은 집안 곳곳에 보석 같은 수납장과 벽장을 들였다. 여자한테 제대로 된 찬장 하나 마련해주지 못하면서 사랑을 계속 기대하는 남자는 바보야. 엘리자베스 이모는 찬장만큼은 마음에 들어있지만 벽지 선택에는 질색했다. 특히 거실 벽지가 그랬다. 꽃무늬나 금빛 줄무늬 같은 밝은 걸로 해야 했고 시대를 좀 따라간다 해도 요즘 유행하는 풍경화 벽지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에밀리는 눈 덮인 소나무 가지가 그려진 희미한 회색 벽지를 고집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그런 방에서 사느니 차라리 숲에서 살겠다고 했지만
에밀리는 자기 집 문제만큼은 언제나 그랬듯 고집불통이었다. 그럼에도 엘리자베스 이모는 정말로 잘해주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상자와 괴짝에서 계모의 소유였던 도자기와 은식기를 꺼내 에밀리에게 주었다. 줄리엣이 가문이 인정한 남자와 정식으로 결혼했다면 그녀의 것이 되었을 물건들이었다. 그 중에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분홍빛 러스터 주전자와 진짜 버드나무 무늬의 오래된 식기 세트가 있었다. 에밀리의 할머니가 결혼 축하 선물로 받은 것이라 했다. 빠진 것 하나 없이 온전했고 얇고 얕은 찻잔과 깊은 받침, 물결 가장자리의 접시, 통통하고 둥근 수프 그릇들이었다. 에밀리는 그걸 거실에 짜 넣은 찬장에 모두 진열하고 흐뭇해했다. 또 마음에 드는 것들도 많았다. 검은 고양이가 꼭대기에 앉아있는 작은 금빛 타원 거울.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의 얼굴을 비춰와서 누구에게나 은근한 매력을 더해주는 거울이었다. 뾰족한 꼭대기와 양옆에 작은 금빛 첨탑 2개가 달린 오래된 시계도 있었다. 이 시계는 정각 종을 치기 10분 전에 미리 알려주는 사람을 당황하게 하지 않는 점잖은 시계였다. 디는 태엽을 감아놓고는 일부러 움직이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돌아올 때 내가 널 신부이자 여왕으로 이 집에 들일 때 그때 네가 직접 시계를 움직이게 해. 유문의 치펜데일 그릇장과 발톱 모양 다리의 마호가니 식탁이 사실은 에밀리의 몫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게다가 디는 세계 곳곳에서 모아온 기묘하고 사랑스러운 물건들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 구시대 한 후작 부인의 살롱에 있던 줄무늬 실크 쇼파, 베네치아의 오래된 궁전에서 가져온 철제 레이스 랜턴, 이란 남서부 도시 쉬라즈의 카펫, 다마스쿠스의 기도용 양탄자, 이탈리아산 황동 벽난로 받침, 중국의 비취와 상아, 일본의 오칠 그릇들, 일본 도자기로 만든 작은 초록 부엉이 하나, 몽골의 기묘한 곳에서 발견했다는 만호로 된 중국 향수병, 서양의 향과는 전혀 다른 동방의 향기가 아직도 배어 있었다. 금빛 용들이 뒤엉켜 있는 중국 찻주전자도 있었는데 발톱이 5개인 용이라 황실 소장품임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딘이 설명했다. 의화단 사건 때 궁전에서 나온 물건이라 했지만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아직은 안 돼. 언젠가. 이 집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엔 이야기가 하나씩 있거든. 거실에 가구를 들여놓던 날은 정말 즐거운 하루였다. 그들은 같은 가구를 12군데쯤 옮겨 놓아 보며 이리저리 맞춰보았고 마침내 딱 맞는 자리를 찾아낼 때까지 만족하지 않았다. 의견이 갈릴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바닥에 나란히 앉아 끝장을 볼 때까지 토론을 벌였다.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프에게 제비를 뽑게 해서 결정했다. 다프는 언제나 곁에 있었다. 새침한 셀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다프도 이제는 몸이 뻣뻣해지고 조금 까다로워졌으며 잠들면 끔찍할 정도로 코를 골았다. 그래도 에밀리는 그를 무척 사랑했고 다프 없이 실망의 집에 가는 법이 없었다. 다프는 늘 언덕길을 오를 때면 회색 그림자처럼 어두운 얼룩이 박힌 채 그녀 곁을 미끄러지듯 따라왔다. 에밀리, 넌 나보다 그 늙은 고양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딘이 한 번은 말했다. 농담처럼 했지만 말끝에는 진심이 살짝 묻어 있었다. 그 애는 내가 사랑해줘야 해요.
에밀리가 변명하듯 말했다. 이제 늙었잖아요. 우린 아직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난 언제나 고양이가 있어야 해요. 꼬리를 발치에 감고 앉아있는 고양이가 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이 없으면 집은 집이 아니에요. 고양이는 집에 신비와 매력, 여운을 더해주거든요. 대신 당신은 개를 키워야 해요. 트위드가 죽은 뒤로는 개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하나 드릴까 해. 전혀 다른 성격의 녀석으로. 네 고양이들을 단속할 개가 필요하겠지. 아, 어떤 곳이 내 것이라는 느낌. 참 좋지 않아? 어떤 곳에 내가 속해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더 좋아요. 에밀리는 집안을 다정하게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 집과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거야. 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들은 어느 날 그림들을 걸었다. 에밀리는 자신이 특히 아끼는 그림들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는 조반나 부인과 모나리자도 있었다. 두 그림은 창과 창 사이의 모퉁이에 나란히 걸렸다. 네가 글을 쓸 책상에 놓일 자리야. 그리고 모나리자가 너에게 그 미소의 영원한 비밀을 속삭여주겠지. 넌 그걸 이야기로 옮기게 될 거고. 당신은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쓰지 않기를 바랬잖아요. 당신은 내가 글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요. 그건 네가 글 때문에 나에게서 멀어질까 봐 두려웠을 때 이야기지. 이젠 상관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길 바래. 에밀리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병을 앓은 뒤로 그녀는 한 번도 다시 펜을 잡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다시는 글을 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져갔다. 글을 떠올리는 건 곧 불태워버린 그 책을 떠올리는 일이었고 그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녀는 더 이상 우연의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예전에 살던 별의 왕국에서 추방된 사람이었다. 난 벽난로 옆에 엘리자베스 바스를 걸겠어. 렘브란트의 초상화를 바탕으로 한 판화지. 흰 레이스 모자에 엄청난 흰 러프 칼라. 정말 사랑스러운 노부인이야. 스타, 이렇게 영리하고 유머가 있고 자기 만족이 분명하면서도 살짝 경멸하는 듯한 표정의 얼굴을 본 적 있어? 전 엘리자베스랑 논쟁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건 억지로 참고 있어서지. 의견이 다르면 따귀라도 때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여인은 이미 100년도 더 전에 흙으로 돌아갔지. 그런데도 여기 이렇게 살아있어. 렘블란트 그림의 값싼 복제화 위에서. 금방이라도 말을 걸 것 같지 않아? 나도 네가 느끼는 그대로야. 쓸데없는 소리는 절대 참아주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치마 주머니 어딘가에 사탕 하나쯤 숨겨두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렇게 혈색 좋고 건강해 보이는 분이잖아요. 분명 집안을 다스렸을 거예요. 남편도 그녀 말대로 살았겠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로요. 남편이 있었을까? 손에 결혼 반지가 없는데. 그렇다면 더없이 사랑스러운 노처녀였겠네요. 엘리자베스의 미소와 모나리자의 미소는 정말 다르지. 딘이 두 그림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세상을 참아주고 있어. 교활하고 사색적인 고양이 같은 기색을 살짝 품고 말이야. 하지만 모나리자의 얼굴에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영원한 유혹과 도발이 있어. 역사의 희미한 기록들에
붉은 페이지를 쓰게 만든 얼굴이지. 연인으로는 모나리자가 훨씬 자극적이겠지. 하지만 이모로는 엘리자베스가 더 좋겠어. 딘은 벽난로 위에 자기 어머니의 작은 초상화를 걸었다. 에밀리는 처음 보는 그림이었다. 딘 프리스트의 어머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퍼 보일까요? 프리스트와 결혼했기 때문이지. 그럼 나도 슬퍼질까요?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가끔 에밀리 앞에 불쑥 나타났지만 그녀는 답하지 않으려 했다. 그해 여름의 3분의 2는 에밀리는 매우 행복했다. 그 정도면 꽤 높은 비율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그러나 나머지 3분의 1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다. 영혼이 덫에 걸린 듯한 시간들.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커다란 초록 에메랄드가 족쇄처럼 느껴지는 시간들. 한 번은 잠시라도 자유를 느끼고 싶어 그 반지를 빼기도 했다. 다음 날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 일을 후회하며 부끄러워했다. 그때 그녀는 다시 차분했고 자기 몫에 만족하며 그 작은 회색 집, 자신에게 너무도 큰 의미가 된 그 집에 전보다 더 마음을 쏟고 있었다. 이 집이 딘보다 더 소중해. 에밀리는 어느 새벽 3시, 냉정하고 잔인할 만큼 솔직한 순간에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생각을 단호히 부정했다. 그해 여름 프리스트 폰드의 낸시 고모 할머니가 아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사는 게 좀 지쳤어. 이젠 그만할까 해. 그녀는 어느 날 그렇게 말했고 정말로 그만두었다. 유언장으로 머레이 가문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캐롤라인 프리스트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에밀리는 몇 가지를 받았다. 은으로 된 구슬 거울 하나, 황동으로 만든 채셔 고양이 모양 문고리, 금 귀걸이 한 쌍, 그리고 오래전에 테디가 수채화로 그려준 자기 초상화 한 점이었다. 에밀리는 채셔 고양이 문고리를 실망의 집 현관문에 달았고 크고 은빛 나는 구슬 거울은 베네치아풍 등불 아래에 걸었다. 그리고 그 기묘한 옛 귀걸이는 꽤나 즐거운 사교 자리와 허영의 밤들에 여러 번 차고 나갔다. 하지만 그 그림만은 에밀리는 그것을 유문 다락방의 상자 속에 넣어두었다. 그 상자에는 한때의 꿈과 계획으로 가득 찼던 달콤하고 오래된 그리고 이제는 조금은 어리석어진 편지들이 함께 들어있었다. 두 사람은 때때로 그 집에 들러 더없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북쪽 모퉁이 전나무에는 울새 둥지가 하나 있었는데 둘은 다프가 건드리지 못하게 조심조심 지켜보며 보호했다. 이 연약한 연푸른 껍질 안에 어떤 음악이 들어있을지 생각해봐. 딘은 어느 날 새알 하나를 살짝 건드리며 말했다. 달의 음악은 아닐지 몰라도 훨씬 더 땅에 가까운 집 같은 음악이지. 건강한 달콤함과 살아있다는 기쁨으로 가득 찬 음악. 이 알은 언젠가 울새가 될 거야, 스타. 저녁빛 속에서 우리를 즐겁게 집으로 불러들이는 휘파람을 불겠지. 그들은 숲에서
종종 정원으로 깡충깡충 뛰어나오는 토끼와도 친구가 되었다. 낮에는 다람쥐를 누가 더 많이 봤는지, 저녁에는 박쥐를 누가 더 많이 봤는지 내기를 하기도 했다. 어둠이 내려 일을 할 수 없게 되어도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때로는 붉은 사암 계단에 나란히 앉아 바다 위를 스치는 밤바람에 쓸쓸하고도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오래된 골짜기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땅거미를 바라보며 전나무 아래서 흔들리며 깜빡이는 그림자들과 이른 별빛에 떨리는 커다란 회색 연못처럼 변해가는 블레어워터를 지켜보았다. 다프는 커다란 달빛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며 그들 곁에 앉아 있었고 에밀리는 가끔 장난스럽게 그의 귀를 잡아당겼다. 이럴 때면 고양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 평소엔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지만 땅거미와 이슬의 시간에는 그 성격에 숨겨진 사람을 애태우는 비밀이 잠깐 드러나거든. 이런 밤에는 온갖 비밀이 보이지. 난 항상 향기가 자라는 언덕들을 떠올려. 어머니가 부르시던 오래된 찬송가 속 구절이야. 난 젊은 사슴처럼 날아오를 수는 없지만 말이야. 에밀리, 지금 보니 네 입이 헛간 색칠 얘기를 꺼내려는 모양인데 그만둬. 달 뜰 때는 페인트 얘기 같은 건 하면 안 돼. 곧 정말 멋진 달이 뜰 거야. 내가 미리 준비해 두었거든. 그래도 꼭 뭔가 이야기해야 한다면 아직 없는 것들을 상상해보자. 예를 들어 은하수를 따라 노를 저을 카누, 꿈을 짜는 배틀, 축제의 밤을 위한 요정의 술 한 병 같은 것들. 그리고 저 구석엔 폰세 데 레온의 샘을 하나 들여놓을까? 아니면 카스탈리아의 샘이 더 좋겠어? 혼수에 원하는 걸 뭐든 넣어. 하지만 회색 땅거미 같은 드레스에 저녁별 하나는 꼭 있어야 해. 또 달빛으로 장식한 옷 하나. 석양구름 같은 스카프도 꼭 필요하고. 아, 그녀는 딘을 좋아했다. 정말로 좋아했다.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어느 저녁 에밀리는 혼자 달빛 속에서 작은 집을 보러 올라갔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곳이던가. 그곳에서의 미래가 보였다. 작은 방들을 오가며 웃고 전나무 아래서 웃고 난로가에 앉아 테디와 손을 맞잡고 있는 자신. 에밀리는 깜짝 놀라 정신이 들었다. 딘과 함께였다. 물론 딘과 함께. 그저 기억이 장난을 친 것뿐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9월의 어느 저녁이 왔다. 문 위에 마녀를 막는다는 말굽까지 걸어두었고 에밀리가 거실 곳곳에 꽂아둔 초들도 빠짐없었다. 작고 명랑한 노란 초, 풍만하고 다소 공격적인 붉은 초, 몽상적인 옅은 푸른 초, 하트와 다이아몬드 무늬가 잔뜩 찍힌 버릇없는 초, 늘씬하고 멋을 부린 듯한 세련된 초까지. 결과는 훌륭했다. 집안에는 조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물건들은 서로를 알아갈 필요도 없었다. 처음부터 이미 좋은 친구였다.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집안에는 시끄러운 방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더 할 게 없네요. 에밀리가 한숨 섞인 웃음으로 말했다. 할 일이 남아있는 척 할 수도 없겠어요. 그런 것 같아. 딘도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벽난로를 보았다.
장작과 솔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니야, 아직 있어. 그가 외쳤다. 이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지? 굴뚝이 제대로 연기가 빠지는지 확인해야지. 불을 피워봐야 해. 에밀리는 구석의 소파에 앉았다. 불길이 살아오르자 딘이 와서 그녀 곁에 앉았다. 다프는 그들의 발치에 길게 뻗어누워 줄무늬 옆구리를 평온하게 들썩이고 있었다. 명랑한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낡은 피아노 위를 반짝이며 훑고 엘리자베스 바스의 사랑스러운 노부인 얼굴과 버릇없이 숨바꼭질을 했고 윌로웨어 식기가 든 찬장의 유리문 위에서 춤을 추었다. 부엌문을 가로질러 번져가자 찬장 위에 줄지어 놓인 갈색과 푸른 그릇들이 불빛을 받아 깜빡이며 화답했다. 이게 바로 집이야. 딘이 낮게 말했다. 내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앞으로 우리 평생 가을 저녁마다 이렇게 앉아 있을 거야. 바다에서 밀려오는 차갑고 습한 밤 공기는 문 밖에 두고 불빛과 따뜻함 속에서 너와 나 둘만. 가끔은 친구들도 초대하자. 우리 기쁨을 한 모금 나누고 웃음을 함께 마시게. 이렇게 앉아서 모든 걸 생각하다가 불이 다 꺼질 때까지. 불길은 타닥타닥 소리를 냈고 다프는 가르릉거리며 울었다. 달빛이 전나무 가지의 흔들림 사이로 내려와 창을 통해 그들 위로 쏟아졌다. 그때 에밀리는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에 테디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순간을. 이상한 건 그를 그리워하지도 사랑스럽게 떠올리지도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저 생각났을 뿐이었다. 그녀는 짜증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딘과 결혼식장에 서는 순간에도 테디를 떠올리게 될까? 불이 서서히 사그라져 하얀 재만 남자 딘이 일어섰다. 이 순간을 위해 길고 쓸쓸한 세월을 살아온 건 충분히 값어치가 있었어. 필요하다면 다시 그런 세월을 살아도 괜찮아. 이 시간을 위해서라면. 그는 손을 내밀었다. 에밀리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입술이 닿을 뻔한 그 사이에 어떤 유령이 스쳤을까? 에밀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행복한 여름은 끝났어요, 딘. 우리의 첫 번째 행복한 여름이지. 딘이 정정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문득 조금 지친 것처럼 들렸다. 지금까지 에밀리의 여정 9장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다행히 에밀리는 모두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약 6달의 시간을 보내고 큰 후유증 없이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딘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 에밀리는 딘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딘이 에밀리를 처음 만났을 때 에밀리가 어린 나이기도 했고 또 에밀리의 아빠 친구죠. 나이 차이도 꽤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건가?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그 점만 잠시 내려놓고 보면 사실 딘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에밀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읽어내는 사람이고, 에밀리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는 듯한 그런 사람이죠. 또 소위 말해서 어떤 둘만의 또 코드가 맞는다는 느낌? 생각해보면 이게 남녀가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좀 많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때로는 아니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서로 정말 서로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참 많죠. 근데도 디는 어쩐지 에밀리의 마음을 꽤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에밀리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그려왔던 그 실망의 집을 결국 딘이 구입합니다. 그리고 함께 집안을 차곡차곡 꾸며나가기 시작하죠.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시간들. 정말 참 낭만적인 결혼 준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에밀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꾸만 한 사람이 불쑥불쑥 예고도 없이 떠오르죠. 바로 테디입니다. 꼭 불타는 사랑이 아니어도 좋은 우정만으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첫사랑이라는 건 결국 마음 어딘가에 오래오래 남아있게 되는 걸까요? 또 에밀리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글쓰기에 대한 어떤 열정, 마음 또한 잃어버립니다. 이제 또 에밀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